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시골 마을 드칼브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위는 스산한 가을바람만 나직하게 부는 평화롭고 나른한 분위기였죠. 근데 그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면서 차 한 대가 난폭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갈팡질팡 중앙선과 갓길을 위태롭게 넘나들면서 지그재그로 달리는 미니밴 한 대였어요.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이 이 위험한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이렌을 울렸죠. 그리고 미니밴의 뒤를 쫓아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관은 단순한 운전 미숙이거나 혹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니밴의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은 여성과 눈이 마주친 순간 경관은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괴한 공포를 느꼈어요. 운전석에는 27살의 여성 테일러 르네 파커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정상적인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셔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채 뭔가에 극도로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핸들, 시트는 붉게 말라붙은 피로 온통 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관의 시선이 그녀의 바지춤으로 향했을 때 현장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어디선가 날카롭게 잘려나간 피투성이 탯줄 하나가 그녀의 바지 안쪽으로부터 길게 삐져나와 차 바닥으로 질질 끌리고 있었던 거예요. 테일러는 떨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경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듯이 아주 다급하게 이 한마디를 뱉었어요. 방금 도로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길 위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은 산모, 그리고 탯줄도 끊기지 않은 채 목숨이 위험해진 핏덩이 아기. 현장의 경관 눈에는 이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긴박한 비극의 현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풍경의 이면에는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기획된 한 인간의 잔혹하고 서늘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어요. 시간을 11개월 전인 2019년 말로 돌려볼게요.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테일러는 흙먼지와 거친 함성으로 가득 찬 어느 로데오 경기장에서 한 남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드 그리핀이었죠. 테일러는 다정하고 건실한 남자친구 웨이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고 싶어 했죠. 그 집착의 시작으로 테일러는 대담한 거짓말을 설계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석유 재벌의 상속녀라고 속인 거예요. 막대한 돈과 배경을 미끼로 남자의 환심을 산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의 관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웨이드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 고백이었어요. 웨이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마을 주민들도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소름 끼치는 의학적 진실이 감춰져 있었어요. 테일러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지난 2015년에 자궁의 임신 합병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여성들이 피임을 위해서 나팔관을 묶는 수술이 있는데 테일러는 그 수술이 실패를 하면서 결국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녀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설 공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테일러는 배가 불러오는 그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만삭의 임산부 연극을 완벽하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를 돌아봐야 돼요.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시기였죠.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삼엄한 방역 지침을 내렸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가 병원 내부로 동반 출입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던 때였습니다. 테일러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제한과 통제를 자신의 사기극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로 악용했어요. 정기검진일이 될 때마다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남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라며 남자친구 웨이드의 발을 병원 문턱 앞에서 묶어버렸어요. 웨이드는 나라 전체가 난리였으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매번 차가운 병원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채 차 안에서 여자친구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팬데믹이 만든 지독한 격리 속에서 웨이드는 눈앞의 거짓말을 의심할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당했던 거예요. 그 차단막 뒤에서 테일러의 기만 행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매일 아침 옷 속에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임신벨을 조심스럽게 부착을 했고요. 인터넷 공간을 뒤져 찾아낸 다른 임산부들의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것인 양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웨이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는 파티를 성대하게 열기도 했죠. 하늘색과 분홍색 풍선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짜 만삭배를 소중하게 문지르면서 만삭 화보를 촬영할 때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기록과 포렌식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그녀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은 처음에 그녀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이런 기괴한 짓을 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테일러는 과거에 위를 줄이는 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고 체중을 아주 급격하게 감량한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남성들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관심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죠.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남성들의 관심을 갈구했던 그녀에게 이번 임신은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건실한 남자친구를 내 소나기에 넣고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사이코패스적 수단이었던 셈이죠. 주변의 진심 어린 축복과 옹호 속에서 테일러의 가짜 임신배는 달수가 찰수록 점점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기어코 약속된 최종 출산 예정일이 코앞까지 다가오고야 말았죠. 실리콘 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거짓말의 유효기간이 완전히 끝나가던 그 절박한 순간 테일러의 첫 번째 전남편이 남자친구 웨이드에게 한 통의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이 완벽했던 잔혹 연극에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시작이 돼요. 전남편이 보낸 뜻밖의 익명 메시지. 그 짧은 경고는 남자친구 웨이드의 마음에 아주 깊은 의심의 싹을 틔우기에 충분했죠. 네 여자친구 지금 가짜 임신 중이다. 안 그래도 약속했던 출산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병원 서류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테일러를 보면서 웨이드의 추궁도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은 거짓말로 든든한 성을 쌓아 올렸던 테일러에게 그야말로 숨통을 가차없이 조여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2020년 9월 말 시간은 피도 눈물도 없이 테일러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이미 그녀가 주변에 흘려뒀던 출산 예정일은 달력을 넘겨 훌쩍 지나가 버린 상태였거든요. 옷 속에 숨긴 실리콘배는 더 이상 키울 수도 없었고 이제는 정말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아기를 보여줘야 하는 최악의 마감 시간에 제대로 맞닥뜨린 거예요. 거짓말이 완전히 파멸하기 직전 테일러의 사기 행각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테일러는 남자친구 웨이드에게 10월 5일에 타이투스 지역 의료센터라는 병원에서 유도 분만과 제왕절개를 받기로 했다고 최종 약속을 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예약을 이행하러, 그러니까 진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동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궁이 아예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 통째로 드러날 판이었어요. 여기서 테일러는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연쇄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약속된 분만 날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테일러는 남자친구 웨이드가 살고 있던 집에 느닷없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온 정신이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병원 예약을 미룰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시간을 버는 데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운명의 날인 10월 5일 아침이 밝아왔고 테일러는 극단적인 대형 범죄를 하나 더 실행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기로 했던 타이투스 병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 내부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폭탄 테러 협박을 감행한 거예요. 이 전화 한 통으로 온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완전히 마비됐지만 테일러에게는 그 공포의 소동이 그저 며칠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구원의 기회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룬 예약은 결국 다시 잡힐 수밖에 없었고 테일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됐죠. 더 이상 불을 지르거나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되자 그녀는 컴퓨터 앞에서 진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해요. 훗날 수사기관이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테일러가 밤새도록 검색했던 섬뜩한 키워드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검색창에 아주 구체적인 문장들을 입력했습니다. 임신 35주 차에 조산하는 법, 그리고 가짜 임신을 완벽하게 꾸미는 법. 그녀에게는 가짜 임신 연극을 진짜로 완성해줄 실제 살아있는 태아가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남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 광기 어린 시선이 멈춘 무고한 피해자가 바로 21살의 젊은 임산부 레이건 시먼스 행콕이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테일러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시절 레이건의 약혼 사진과 웨딩화보를 직접 찍어준 담당 작가였거든요. 그 인연 때문에 테일러는 레이건의 사생활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레이건이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다는 것도 그녀의 정확한 임신 주수와 출산 예정일도 전부 파악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웨딩 촬영 동선을 조율하면서 레이건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와 한적한 주변 환경까지 속속들이 머릿속에 저장해둔 상태였습니다. 테일러는 이 어린 어머니를 자신의 연극을 끝낼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웨이드에게 마지막 시나리오를 던졌습니다. 다니던 병원에 불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주 경계를 넘어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맥커튼 메모리얼 병원으로 장소를 급하게 바꿨다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예고한 최종 출산일은 10월 9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텍사스주의 작은 시골 마을 뉴보스턴은 평소 이웃끼리 집 비밀번호를 공유할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낮에는 대문도 잠그지 않은 채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주던 따뜻한 동네였어요. 테일러는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친절을 오직 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잔인하게 짓밟는데 아주 비열하게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2020년 10월 9일 아침, 테일러는 가방에 메스와 망치를 챙겨 들고 차에 올랐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예상하셨다시피 병원이 아닌 자신을 믿고 문을 열어준 레이건의 집이었죠. 문이 열리고 36주 차의 만삭이었던 21살의 레이건은 아마 아무런 의심 없이 환한 미소로 테일러를 맞이했을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약혼 사진과 웨딩 화보를 직접 찍어줬던 친절한 지인이 집을 찾아온 거니까요. 집 안은 고작 한 달 뒤면 세상에 나올 둘째 아기를 위해서 작은 요람과 귀여운 아기옷 같은 출산 용품들로 아기자기하게 채워져 있었고요. 거실 한쪽에서는 3살배기 큰딸 킬리가 평화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스하고 행복한 금요일 아침이었던 거죠. 하지만 테일러가 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디딘 순간 그 평화롭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가 가득한 끔찍한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테일러는 다정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가방에 몰래 숨겨온 무거운 망치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레이건의 머리를 향해서 가차없이 휘둘렀죠. 비열하고도 무자비한 기습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거칠게 저항을 했는지는 훗날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현장 감식 기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피자국이 거실 한 군데에만 웅덩이처럼 고여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안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의 벽면은 물론이고요. 방문틀과 문자, 그리고 구석진 작은 방의 바닥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이 아주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레이건은 머리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고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뱃속의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피해서 도망쳤던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범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공개된 부검 기록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레이건의 가냘픈 손바닥과 팔뚝 전체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깊게 베이고 찔린 자국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상처들은 범인이 칼을 휘두를 때 맨손으로 칼날을 꽉 붙잡으면서 막아내려고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방어 흔적이었습니다. 부검의의 증언에 따르면 레이건의 몸에는 무려 113번의 날카로운 칼 상처가 남아 있었고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에 맞은 상처도 39군데나 됐습니다. 코뼈는 완전히 부러져 있었고 두개골은 5군데나 골절된 상태였죠.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목이 베이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레이건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범인의 무기를 맨손으로 쥐며 버텼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무자비한 폭행 끝에 레이건은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호흡은 점차 멈춰갔습니다. 테일러는 숨이 꺼져가는 레이건을 바닥에 가만히 눕혀두고는 자신이 미리 챙겨온 메스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그 거실 바닥에서 태연하게 저지르고 맙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메스를 사용해서 쓰러진 레이건의 자궁을 강제로 찢어 발긴 거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태아 브렉스린 세이지를 거칠게 끄집어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난폭하게 아이를 추출했는지 나중에 밝혀진 아이의 두피와 탯줄에는 시퍼런 멍과 압박 흔적이 흉측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거칠게 뜯어낸 탯줄이 달린 아기를 품에 안고 레이건이 흘린 피로 미끄러운 거실을 지나서 서둘러서 자신의 미니밴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이 지옥 같은 비명과 참혹한 난도질이 벌어지던 현장 속에 정말 기적적으로 물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작은 생명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거실에 엄마와 함께 있던 3살 배기 큰딸 킬리였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공격당하면서 지르는 비명과 괴물 같은 범인의 거친 숨소리를 온몸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킬리는 그 작은 몸을 이끌고 뒷방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안방 침대 뒤쪽에 아주 좁고 어두운 틈새 공간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번개처럼 웅크렸죠. 테일러가 엄마의 몸을 찢고 동생을 강탈해서 집을 유유히 빠져나갈 때까지 킬리는 그 컴컴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여운 아이는 몇 시간 뒤 연락이 두절되어 집을 찾아온 외가 식구들에 의해서 침대 뒤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상태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엄마의 생명을 앗아가고 새 생명을 강탈해버린 괴물 테일러.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입은 채 미니밴의 시동을 걸었고 오클라호마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빼앗아서 달아난 테일러는 오클라호마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자신이 침몰하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현장의 전문 의료진들은 그녀가 설계한 허술한 시나리오의 맹점을 단 몇 분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아이디벨에 위치한 맥커튼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에 테일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들이닥쳤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다급했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테일러는 자신이 방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비명을 질렀고요. 의료진은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작 산모라고 주장하는 테일러를 치료하려고 하자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격렬하게 몸을 비틀면서 신체 검사를 거부했어요. 방금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산모가 의사의 진찰을 온 힘으로 거부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기괴한 행동이었던 거죠. 테일러의 완강한 태도에 의사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의료진들이 발벗고 나서서 강제로 정밀 검사를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진행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가 모니터에 뜨자 응급실 안은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테일러의 피를 뽑아서 검사한 결과 임산부라면 당연히 높아야 할 임신 호르몬 수치가 일반인과 다름없이 너무나 정상이었어요. 게다가 초음파 화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녀의 뱃속에는 아기가 머물렀던 자궁이라는 장기 자체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이미 몇 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에요. 그녀가 오늘 아기를 출산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의사들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텍사스 뉴보스턴의 집에서 참혹하게 발견된 레이건의 시신 소식이 주 경계를 넘어 오클라호마 병원 응급실까지 흘러들게 되죠. 결국 테일러는 현장에서 쇠고랑을 차면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고요. 이후 진행된 정밀 DNA 검사를 통해서 품에 안고 있던 아기 브렉스린 세이지가 살해당한 레이건의 친자식이라는 진실이 세상에 완전히 공표됐습니다. 사건은 텍사스주 보위 카운티 법정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테일러 파커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주 법법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최고형 살인죄인 이른바 캐피탈 머더 그 혐의를 적용해서 그녀를 기소한 거죠. 여기서 재판장을 통째로 뒤흔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최고형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면 단순한 살인뿐만 아니라 유괴 같은 추가 중범죄가 동시에 성립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테일러의 변호인단은 사형이라는 최악의 형량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정말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비열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테일러가 레이건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냈을 때 그 태아는 이미 자궁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사망한 시신은 유괴라는 제목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유괴죄가 빠지면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없다는 잔인한 계산이었죠. 죽은 아기의 목숨을 도구로 삼아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뻔뻔한 전략에 재판장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의 이런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의학적 팩트를 들고 증인석을 압박했어요. 검찰은 테일러가 도착했던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을 차례대로 법정에 세웠죠. 그리고 그날 아침의 응급 기록을 배심원들 앞에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아기가 병원에 처음 도착해서 의사의 손에 안겼을 때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심장박동이 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었어요. 아기는 엄마의 자궁 밖으로 거칠게 뜯겨 나와서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 숨을 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온 부검의의 증언이 이어지자 배심원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숨진 아기를 정밀 부검해 보니까 아기의 자그만 두피와 탯줄에서 시퍼런 멍과 거칠게 압박당한 흔적들이 발견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일러가 엄마 레이건을 망치로 내려칠 때 그 엄청난 충격과 폭행의 고통이 뱃속의 아기 머리에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탯줄이 쥐어짜지는 바람에 아기 역시 끔찍한 타살을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이 의학적 팩트 하나로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괴당했다는 중범죄 혐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립됐어요. 이어서 레이건의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가 무거운 서류를 들고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레이건의 몸에 남겨진 113회의 잔인한 칼상처와 39번의 망치 폭행 흔적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간 부검의는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재판장에 이렇게 선고했어요.
예리하고 둔탁한 상해를 동반한 자궁으로부터의 외상성 추출로 인한 타살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의 실상이 차가운 북언 문서의 언어로 낱낱이 밝혀진 셈이에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테일러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고 배심원단이 테일러 파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고작 1시간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사형 구형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수감된 테일러는 그 차가운 독방 안에서조차 반성과는 거리가 먼 기이한 행적들을 이어갔죠. 독방에 갇힌 테일러가 가장 먼저 몰두한 것은 놀랍게도 다른 수감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가짜 자백 편지를 감옥 안에서 몰래 위조를 하다가 교도관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고 차가운 독방 안에서도 외부의 남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에는 감옥안이 너무나 외롭다면서 자신을 도와줄 재력가인 슈가데디가 필요하다는 유혹의 내용을 아주 뻔뻔하게 담고 있었죠. 두 생명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외모 권력에만 집착하는 참 서늘하고도 섬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9일 최종 선고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보위 카운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서 테일러 파커에게 최종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피해자 레이건의 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테일러를 정면으로 매섭게 노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을 울린 가슴 찢어지는 마지막 유족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내 딸을 난도질하고 아이를 훔쳐간 그저 악마 같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그 서늘한 외침이 법정에 무겁게 울려 퍼질 때도 테일러의 표정에는 미세한 미안함이나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저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테일러의 기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2025년 11월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법적 주장을 펼쳤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과거 체중 감량 수술 기록과 외모 집착을 들춰낸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그저 외모에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면서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뜻의 이른바 팻쉐이밍이며 검찰이 마녀 사냥을 벌인 탓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참 황당한 억지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당연히 이를 정당한 범행 동기 입증이라며 즉각 기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테일러 측은 2026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마지막 상고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 2026년 5월 29일 그녀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죠. 이로써 테일러 파커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법정에서 12년 만에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 되었는데요. 현재 그녀는 패트릭 오다니엘 유닛의 사형수 독방에 수감된 채 가차없는 집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2026년 6월에는 이 비극적인 집착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종을 울렸죠. 단 한 사람의 기괴한 거짓말과 집착이 불러온 파멸은 남겨진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테일러와 그녀의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억울하게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외로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날 거실에서 엄마의 마지막 비명을 들어야 했던 큰딸 킬리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따뜻한 요람 대신 공포에 떨며 차가운 침대 밑 구석에서 숨을 죽여야 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잔인한 흉터가 남게 됐으니까요. 가해자의 이기적인 거짓말은 결국 법의 심판 앞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파편에 맞은 무고한 가족들의 상처는 오늘도 참 깊고 아프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